자, 이번에는 개별 설문 항목 작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우리 교재는 77페이지입니다.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느냐면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 2가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의 장단점을 3가지씩,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의 장점을 3가지씩 써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형 질문이라는 거는 귀할 성별은 하고 1번 남자, 2번 여자 이렇게 응답지를 주는 거예요. 응답 범주를. 그쵸?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폐쇄형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은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하는 게 개방형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폐쇄형 질문의 장점은 뭐예요? 쉽게 응답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분석할 때도 이것이 코딩도 매우 수월합니다. 그렇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개방형 질문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내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디어를 나한테 주네. 이렇게요. 그래서 사전에 잘 모르고 있을 때 자유롭게 응답을 기재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을 하면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동시에 물어보기도 좀 수월하고 그래요. 장점이 있습니다만 반면 어떤 단점이 있느냐? 저요, 개방형 질문 이렇게 쓰라고 했다가 메일로 답장을 받았는데 A4지 한 장 쓴 분 봤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자,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이러니까 A4지 한 장 완전 리포트처럼 써가지고 냅니다. 어떻게 코딩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개방형 질문으로 해놓으면 대부분은 연구자만큼, 조사자만큼 이 연구에 아주 모티베이션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응답을 안 하고 건너뛰어요. 귀찮으니까. 생각해서 말 써야 되니까. 그죠? 장문 시험처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은 무응답을 많이 초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딩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또 폐쇄형 질문도 단점은 있어요. 왜? 그죠? 내가 사전 지식이 부족할 때는 응답 범주를 막 짜내서 만드는데 그것이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때요? 폐쇄형 질문은 하고 나면 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응답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하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렬식 질문. 행렬식 질문은 뭡니까? 자, 만약에 내가 레스토랑의 뭐 만족도다 그러면은 1은 맛을 평가하는 거고 2는 뭐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친절, 그 다음에 뭐 위치, 뭐 청결, 뭐 이런 식으로요. 내가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자, 만족도를 1, 2, 3, 4, 5 해서 여기다가 체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행렬식 질문이에요. 그래서 맛은 5점인데 서비스는 좀 별로고 친절은 하지 않고 위치는 뭐 그저 그렇고 청결은 뭐 괜찮은 편이네. 요렇게 응답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행렬식으로 질문을 하면 장점 뭡니까? 장점. 동일 응답 범주를 가지는 것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그 문항들 간의 비교가 일단 용이해요. 그죠? 그 다음에 빨리 신속하게 응답할 수 있어요.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근데 단점. 이렇게 묶으려고 억지로 묶다 보면 좀 애매한 경우, 묶이기 힘든 경우도 같이 묶여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죠? 이게 한 세트로 보고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4, 4, 4, 4, 4 이런 식으로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상세히 검토하지 않고 유사하게 응답하려고 하는 응답자들도 존재하더라. 이것이 바로 단점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투사법이란 자료를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묻지 않고요. 뭔가 떠올리게 해가지고 자료를 수집해요. 왜? 직접 물어보면 정확한 응답이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정확하게 그 응답을 받아내고자 이런 투사를 해서 자료 수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떤 특정 단어를 딱 제시하고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 이제 투사법 중에서도 단어 연상법입니다. 써볼까요? 단어 연상법. 그죠? 특정 단어를 제시하고 그 단어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 문장 완성법 이런 게 있죠. 어떻게 물어봅니까? 귀하에게 있어서 가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식으로요. 사회조사 분석사는 사회조사 분석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문장을 하나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비워놔가지고 그걸 완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할 수행법 이런 것도요. 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것이 그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조사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다 투사법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시험에 꼭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측정 수준에 대한 문제이고요. 4가지 측정 수준 반드시 익히셔야 되고 각각 예도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측정 수준은요. 우리 자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범주형 자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계량형 자료입니다. 범주형 자료는 다시 척도에 의해서 구분을 하면 명목 척도에 의한 자료와 서열 척도에 의한 자료로 나뉘고요. 계량형 자료는 등간 척도에 의한 자료와 비율 척도에 의한 자료로 나뉩니다. 지금 측정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에 해당하는 요게 바로 측정 수준이에요. 측정 수준에 따라서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에 의해서 자료가 수집됩니다. 명목 척도는 단순히 범주 구분하는 데에만 의미가 있고 서열 척도는 순서까지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그 간격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등간 척도는 간격은 일정합니다만 절대적인 0점이 없어요. 비율 척도는 배수의 개념도 성립하고 절대 0점도 만족하는 그런 척도를 뜻합니다. 이미 우리 필기 시험 치면서 여러분들 다 공부하셨을 거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필기책 한 번 더 보셔야 되겠죠. 자, 4가지 척도 종류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설명해라 이랬어요. 자, 그럼 설명 그대로 쓰고 얘는 뭐가 있습니까? 명목 측정 얘는 혈액형, 서열 측정에는요 리커트, 5점 척도 이런 것들 서열 척도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간 척도 가장 대표적인 게 온도죠. 온도 0도, 온도가 없다? 아니거든요. 없다라는 실질적인 0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등간 척도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율 척도, 매출액과 같은 그죠? 이런 자료들은 다 비율 척도입니다. 자,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의 특징을 실생활에 사용되는 예를 2가지씩 포함해서 들어보래요. 자, 하나씩 더 들어볼게요. 자, 예를 1가지씩 들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최근에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명목 척도는요, 성별, 종교, 학번,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들, 출신 지역 이런 것들 순서하고 상관없어요. 숫자를 부여한다 해도 그쵸? 주민번호나 자동차 등록번호나 숫자를 부여한다 해도 그 숫자가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니까 그냥 단순히 범주를 구분하는 데만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목 척도에 해당합니다. 리커트 5점 척도나 학년이나 어떤 교육 수준이나 이런 것들 등 간격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졸 이상인 사람은 고졸인 사람보다는 교육 연수가 높은 거니까요. 이런 교육 수준, 상중하 이런 것들도 서열 척도에 의한 범주형 자료가 됩니다. 등간 척도, 온도나 IQ 이런 것들이 등간 척도고요. 비율 척도는
그렇죠? 몸무게나 키나 자나 저울로 재는 거 전부 다 비율 척도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어때요? 뭐 교육 연수, 그 다음 실업률 이런 것들, 평균 소득 이런 것들 전부 다 비율 척도에 해당합니다. 자, 리커트 척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리커트 척도. 리커트 척도는 실용성이 높고 일반적으로 아주 효과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돼요. 자, 이러한 리커트 척도 구체적인 구성 절차를 한번 서술해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최근에 나온 문제네요. 일단은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 범주를 작성해요. 질문 문항이 예를 들어 강의에 대해서 만족합니까? 이랬어요. 매우 불만족부터 매우 만족까지 1, 2, 3, 4, 5 이렇게 각 값에 대한 값을 부여를 하겠죠. 낮으면 1점, 전혀 그렇지 않으면 1점, 매우 그렇다 그러면 5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난 뒤에 응답자들로부터 응답을 얻어내서 총점이든 합계든 구해서 그것을 척도 문항을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자, 서스톤 척도는요. 서스톤 척도는 우리 교재 83페이지입니다. 서스톤 척도 살펴볼게요. 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양극단의 등 간격으로 구분해가지고 여기 수치를 부여하는 척도로 일반적으로 등간 척도로 봅니다. 왜? 리커트 척도는 서열로 보면서 서스톤 척도는 등간 척도로 보느냐. 서스톤 척도는요, 연구자가 그 연구와 관련된 문항을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정도의 다양한 질문을 수집해가지고요, 다수의 전문 평가자들에게 이것의 그 적합한 정도를 물어요. 그렇게 묻고 난 뒤에 한 번만 묻고 마치는 게 아니라 평가자 개개인들이 평가를 해서 다시 1차적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그 평가자들이 보내준 값의 기술 통계량, 평균이나 중앙값 이런 것들, 표준 편차를 다시 계산을 해서 다른 응답자들은 다른 전문가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봐주세요 하고 또 보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응답을 보고 내가 1차에 내가 응답했던 걸 다시 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수정이 돼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이제 의견 일치도가 보이는 응답이 있고 아닌 응답이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응답을 받아서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자들이 일치도를 보이는 그러한 문항들을 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척도를 다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스톤 척도는 서열 척도보다는 등 간격이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등간 척도로 봅니다. 자, 서스톤 척도의 의미를 쓰고 다른 척도와 비교할 때 이 방법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서스톤 척도는 그쵸? 어떤 사실을 양극단을 나타내는 등 간격으로 구분을 해서 수치를 부여하는 등간 척도다. 이렇게 쓰고요. 장점은 뭐예요? 등간 척도니까 사자연산 해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점은 뭡니까? 평가자들에게 묻고 또 묻고 해가지고 일치도를 볼 때까지 묻는 그 과정 자체가 시간과 비용이 워낙 많이 소요가 된다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개발 과정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가더스 척도는요. 보가더스라는 사람이 개발한 사회적 거리를 재는 척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라 이랬어요. 인종이나 사회 계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 집단이 있는데 그 사회 집단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가깝게 느끼느냐 하는 것을 보가더스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척도는 서열 척도이고요. 예비조사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미 분화 척도 이렇게 해요. 의미 분화 척도는 어의 차 척도 혹은 어의 차이 척도, 의미 분화 척도 이렇게 또 불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극단에 해당하는 형용사를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의미 분화 척도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제품 디자인의 기능성을 측정하는 세개 문항을 7점 척도로 작성을 해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또 어휘 차이 척도의 특징 4가지를 기술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휘 차이 척도는 우리 책 몇 페이지? 87페이지네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상반되는 형용사를 배치해서 대상의 속성을 평가하는 척도를 어휘차 척도로 하고요. 의미분화 척도, 제품 디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써볼까요? 휴대를 하는 데 있어서 간편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할까요? 간편하다. 자, 양극단의 형용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크기는 작다, 크다, 부족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능성,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부적당하다? 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뭐 가성비. 그죠? 가성비는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7점 척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1점부터 7점까지죠. 여기가 4점이고요. 그래서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보면 되겠죠. 자, 요렇게 작성한 것이 어휘차 척도입니다. 어휘차의 척도. 자, 그 다음 소시오메트리는요.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과 얼마나 가까운가. 가까울 때 선의 굵기나 선에 가까운 거리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고, 그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 사람 통해서 연결이 돼 있고, 이런 식의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집단을 이루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소통 방법이나 뭐 상호작용 이런 패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좀 소시오메트리는 집단 내에 개인 간의 구성원 간의 심리적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자, 얼마나 친하냐, 얼마냐, 안 친하냐 하는 하는 관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소시오메트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6개 조건을 써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직에 충분히 조직 구성원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뭘 평가를 하잖아요. 그쵸?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는 친하고 누구는 안 친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조직이 너무 크다. 사실은 200명만 돼도요. 그 조직에 부서장, 그 조직에 그 장하고 말단하고 실제 대화하는 경우 잘 없어요. 네, 그러면 잘 몰라요. 모르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 안 친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의 크기가 좀 적당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친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그런 그 여유가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친하다 안 친하다 이거를 몇 명까지 어떻게 해라 이런 뭐 제한 같은 거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어떤 사람들을 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명백한 규정을 또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요건들을 갖추었을 때 이때 구성원들 간의 관계, 이것이 좀 명확해집니다. 이거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마치 인싸처럼 보이는데 여기 다 돈 빌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하다 안 친하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정의를 해서 응답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전에 정확하게 정의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문 시안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보세요. 설문지 조사를 할 때 포괄성과 상호 배제성의 개념을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문지를 작성할 때 포괄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응답의 선택 항목이 응답 가능한 항목을 모두 제시해 줘야 돼요.
그죠? 대학생에게, 4년제 대학생에게 학년을 묻는데 1번 1학년, 2번 2학년, 3번 3학년 이러고 끝났다. 그럼 4학년 대답할 데가 없어요. 그죠? 요런 게 포괄성에 위배되는 거고요. 상호 배제성은 뭐냐? 응답 범주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물어봤는데 10살에서 20살, 20살에서 30살, 30살에서 40살, 40살 이상 이렇게 했다. 그러면 40살 어디 들어가요? 40살 이상에 들어가요? 30살에서 40살 거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상, 미만 혹은 초과, 이하 이런 식으로 이 단위를 맞춰가지고 두 범주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괄성과 상호 배제성 예를 들어서 설명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요. 질문 문항 배열할 때 고려할 사항입니다. 질문 문항 배열할 때 순서상에 고려해야 될 사항, 순서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점, 질문 문항 배치할 때 유의점, 질문 순서 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5가지, 3가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최근까지도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너무나 상식적이죠? 자, 민감한 문제 뒤로 갑니까? 앞으로 갑니까? 민감한 문제 뒤로 갑니다. 그 다음, 개인 사생활 문제 뒤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포괄적인 것부터 먼저 오고, 범위가 넓은 것부터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점점 좁혀갑니다. 그 다음에 부담감 없는 질문, 단순한 질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복잡한 질문 나중에 합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은 먼저 묻고, 그리고 민감한 것은 뒤로 뺍니다. 그리고 또 동일한 척도로 이루어진 거 있죠. 행렬식 질문처럼. 그런 것들은 묶어서 제시를 합니다. 이런 식의 순서상의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문지 쓸 때 설문지 이전에 설문지 사용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남이 썼던 설문지 내가 개발 직접 안 해도 된다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미 벌써 그 설문지를 가지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먼저 입증을 했어요. 물론 우리는 우리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응답자들에게 응답을 받아서 우리 자료를 가지고 한번 또 신뢰도 타당도를 봐야겠지만 일단은 1차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또 과거에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그죠? 지금 내가 또 해보니까 요렇더라 라고 과거 연구 결과와 내 연구 결과를 바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층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 사용했던 설문지를 출처를 밝히고 쓰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에 설문지 사전검사에서 응답자들로부터 기대했던 응답의 분산을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설문지 수정 방법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자, 이 문제는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뭔 뜻인지를 모릅니다. 자, 이 뭔 말이냐면, 제가 옛날에 우리 그 분석을 했는데, 우리 회사에다가 설문지를 이렇게 쭉 돌려가지고 받아내는 설문지였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상사는 비신사적이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상사는 비신사적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세요? 전혀 아니다. 전부 전혀 아니다. 어쩌다 뭐 대체로 아니다. 주로 리커트 5점 척도인데 전부 1.2점의 응답이 쏠린 거예요. 자, 내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한다는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고루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측정을 했는데 응답 문항 자체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정적인 언어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분산 충분히 1점부터 5점까지 충분히 흩어져 있는 그런 자료를 얻어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상사는 신사적이다. 이렇게 바꿉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에 억구를 수정한다든지 전문가와 상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응답이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에는 어떤 그 객관적인 용어로 수정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더 간접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때야 됩니까? 포괄성, 상호 배제성, 이거 당연히 만족해야 되고, 명확하고 쉬운 단어로 응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간결하고 균형 잡힌 범주, 그리고 적절한 언어 사용 필수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 설문 문항에서 두 가지 잘못된 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자, 리커트 5점 척도로 물은 것 같은데, 뭐, 뒤에 모르겠음 있어요. 자, 모르겠음은 내가 응답을 받아내지 못한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선택지에서 아예 뺍니다. 그죠? 모르겠음 항목은 삭제합니다. 그 다음에 매우 높다, 높다. 그 다음에 높지도 낮지도 않다. 이런 표현은 별로 적합하지 않죠. 자,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자, 질문지 작성함에 있어서 다음 질문 문제점은 뭡니까? 이랬어요. 자, 귀하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 있죠? 거기 임금 수준하고 작업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헷갈려요. 응답자가 헷갈려요. 왜? 임금은 별로예요, 사실. 나 좀 더 쳐줘도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작업 조건은 괜찮아요. 최근에 이렇게 의자도 바꿔주고, 뭔가, 일할 맛이 나요. 그래서 작업 조건은 괜찮은데, 돈은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즉, 두 개의 상이한 개념을 한꺼번에 묻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점은요, 두 개를 한꺼번에 묻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 되고, 수정된 질문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쓰지. 귀하께서는 임금 수준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작업 요건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고 따로 물어야 돼요. 이게 이제 총구가 두 개인 거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건데, 요런 설문은, 이중 설문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장과 캐주얼 의상을 파는 상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까? 이거 질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르게 수정해봐라 이랬습니다. 자, 지금 저는요, 이걸 한 번 읽고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정장과 캐주얼 의상 두 개를 파는 상점들 간의 경쟁이라는 건지, 정장을 파는 상점과 캐주얼 의상을 파는 상점 간의 경쟁이라는 건지, 이게 좀 헷갈렸고, 그 다음에 경쟁도 여러 가지 경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격 경쟁이라든지, 뭐, 치열할,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쟁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쟁을 뜻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치열하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질문을 바꿨느냐면, 정장을 파는 상점과 캐주얼 의상을 파는 상점 간의 가격 경쟁 정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리커트 5점 척도 정도로 응답 범주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문 작성 후에 설문조사 하기 전에 현지 나가가지고 소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사전검사를 통해서 검토해야 하는 네 가지 정도를 한번 쓰세요. 그냥 본조사로 바로 설문조사 안 들어가고 뭐하러 굳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소수 응답자를 대상으로 실제 설문조사 하는 것처럼 합니까? 왜요? 설문 문항에 어휘가 좀 부적절한 게 없는지 실제로 물어봐야 그 사람들 응답하다가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게 좀 고쳐져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한쪽으로만 편중되고 내가 원하는 분산이 안 나온다. 응답지 간에 분산이 안 나온다. 이러면 왜 한쪽으로만 응답이 쏠리지? 어떤 어휘에 문제가 있나? 설문지를 다시 좀 조정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또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설문 문항이 순서가 조정되어야 되는지.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응답 항목이 범주가 누락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사전검사
목적은 이제 그런 거고요. 실행 방법을 두 가지 쓰시오. 실행 방법은 나가서 본조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조사만큼 샘플의 수가 크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300명 조사해야 되는데 일단 나가가지고 한 20명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좀 이상한 점 발견되면 본조사 전에 설문지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전 조사를 수행합니다.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 체계적 오차는요, 우리 관역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내가 맞추려고 하는 게 여기 정중앙에 있거든요. 얘를 맞춰야 되는데 계속 엉뚱하게 여기를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 일정한 방향으로 늘상 그 오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체계적 오차예요. 이건 연구의 타당도하고 관련이 있고요. 비체계적 오차는 뭐냐? 자, 내가 맞추려고 하는 관역의 정중앙은 여기인데 정확하게 거기를 어떻게 맞춰요, 늘. 그렇게 못 맞추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근처를 이렇게 때리고 할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무작위로 막 이렇게 발생한 오차다 보니까 평균 내면 상쇄돼요. 상쇄. 그래서 무작위적 오차, 비체계적 오차, 이것은 우리가 측정이 얼마나 일관된가, 얼마나 항상 똑같은 값을 주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체계적 오차는 신뢰도와 관련이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체계적 오차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발생하는 편향에 의한 오차이고, 비체계적 오차는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일시적 상황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차로 일반적으로 불규칙한 오차, 상쇄 가능한 오차,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됩니까? 자, 보세요. 체계적 오차는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편향과 관련된 오차다. 타당성과 관련이 있다. 비체계적 오차는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일시적 상황에 의해서 불규칙한 오차로 측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